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장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3월 CP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5.2%를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5%가 나왔고요. 2월 CPI 지수 대비 1%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고요. 4월 달에는 2분기에는 CPI 지수가 4%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전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가 점차적으로 잡혀가다 보니까 물가가 급등하기 전에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몰렸던 환경 쪽에 다시 한 번 더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전부 다 환경 때문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거죠. 결국에는 이 2차 전지도 환경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2차 전지를 팔고 또 다른 산업인 이 주식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폭풍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에 있던 수급이 어느 산업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거래일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에코프로 삼형제와 특정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에 몰렸던 수급이 전기차 산업,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을 쭉 퍼지면서 대성 하이텍 같은 종목이 올라갈 거다. 이런 낙수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24조 투자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와 관련된 공장에 들어가는 이 로봇, 내수 로봇에 대한 수혜 종목군들,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의 흐름 속에서 돈이 몰릴 수 있는 산업과 그 산업의 핵심적인 종목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EU의 수장이 G7 정상회담 전에 만나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5월 달에 방한을 해서 북한에 대한 내용과 탄소 관세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일단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EU의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G7에 대한 정상회의가 5월 19일, 21일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한국을 방문을 해서 일본이랑 가까우니까요. 이 정상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히로시마에서 한국과 EU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즉 한국을 방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은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일단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미국의 IRA, 미국이 IRA 정책을 통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거기에 따른 공동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EU한테 계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EU의 탄소 국경 제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국내 기업이 피해를 크게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전달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달을 할까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유가 다가오는 10월 몇 개월 안 남았죠.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전력, 알루미늄, 수소, 비료 등의 6개 품목에 대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그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EU에 수출하는 비EU에 대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 철강을 EU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연동을 해서 만약에 너네가 탄소를 많이 생산했다고 하면은 탄소에 대한 관세를 내라 라는 제도입니다. 즉 사실 말이 좋아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지 사실상 유럽의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게 배출하는 기업의 배출권을 사서 배출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임시방편을 마련을 했었죠. 근데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도 같이 진행했거든요. 즉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몰랐고 그 비용도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원래 어느 정도씩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작년 기준에서는 979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42%를 증가해서 1388억 원을 증가시켰는 이번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은 IRA로 유럽은 탄소 장벽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수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유럽의 가격은 우리나라 가격의 7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의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탄소 관세도 당연히 크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리백도 그렇고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고요. 원자재도 엄청나게 묻혀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즉 물건을 떼와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수출 주도형 제조업인데 그 근간인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저탄소 사회로 모든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지 못하면은 국내에 있는 제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왜? 탄소 관세로 인해서 관세를 너무나도 많이 내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위험하다라는 내용들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60%에 거의 육박하면서 세계 시장 1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리백이라는 변수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 1위를 내줄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아리백을 가입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글로벌 선진국들의 글로벌 대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아리백 회원사의 일부는 자신에게 납품하는 업체한테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해라 라고 하고 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한테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애플의 주요 공급처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아리백 목표는 언제냐? 2030년도가 아니라 20년 더해서 2050년도입니다.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21년도 기준에서 삼성은 20.5%, SK 하이닉스는 4.1% 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쪽에서 얼마나 뒤처졌는지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주요 반도체 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이고요. 그 밑으로 TSMC, 인텔, SK 하이닉스가 오는데 이 정도의 배출량을 내보내려면은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할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기업입니다. 이 두 곳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 산업용 전력의 10%를 사용합니다. 이 두 기업이요.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사용하죠. 즉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그냥 좀 만들어서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또 다른 기업들이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지금 많이 뒤처진 국가입니다.
국가별 전기 생산량 신재생 점유율을 보면은 지금 까만색들이 60% 이상, 연하면 연할수록 10%까지 쭉쭉 떨어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 어때요? 까맣죠? 노르웨이, 뉴질랜드,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스웨덴, 포르투갈, 포르투갈과 스웨덴을 필두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하위권에 있죠. 8.6%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적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중에서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유럽 쪽, 스웨덴하고 포르투갈이 눈에 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포르투갈과 협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어제죠.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그리고 포르투갈 무역투자청과 함께 공동으로 한국과 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거의 30년 넘게 만에 포르투갈 총리가 국내에 방한을 했고요. 양국 경제 단체 그리고 주요 기업인들이 해당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양국 기업인들은 반도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각 세션별로 상대국의 진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었고요. 특히나 그린 에너지 유럽 쪽에서의 선두인 포르투갈과의 협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확보하는 에너지를 단기간에 우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에너지가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적어도 3년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전력 생산의 30% 그리고 취사와 난방용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천연가스 공급이 지금 2023년인데 2026년 정도는 돼야지 정상적인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럽도 그렇고 아니면은 아리백에 가입한 대기업들도 그렇고 재생 에너지로 변환을 요구하는 글로벌 추세와 다르게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도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1년, 2년 뒤에 써야지 10년 뒤, 15년 뒤에 쓸 거를 지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즉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단기간의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단기간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그 주목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막 7%, 8% 수준이었는데 일단은 2021년도 7.1%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6년도까지 30%로 엄청나게 상향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원전도 포함이 되고요. 재생에너지도 포함이 되는데 건설 기간으로 단기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태양광입니다. 일단 원전과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재가동도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신규 건설을 하면은 15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참 걸린다는 거겠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허가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6년이 걸려요. 엄청나게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15년 너무 멀고 해상풍력 6년이면은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긴 시간 소요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기사업법 경쟁적 입지 선점 조장 지자체 재량도 걸림돌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법률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된 거랑 착공되는 거랑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완료까지 연결되는 경우의 수도 상당히 낮습니다. 자, 일단
지난 10년간 이 해상 풍력에 대해서 발전 허가를 받은 사업이 70건이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은 4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발전 사업 허가를 20기가와트시를 받으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보급은 0.1기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사실상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법안부터 이 건설 인허가 그다음에 착공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에 더 주목을 하는 겁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패널을 붙이기만 하면은 바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지방에서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는 서울에서 그 태양광에 대한 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민간 건물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비를 최대 80% 지원한다라는 이 정책을 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지붕이나 옥상 등 별도 부지에 외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은 다릅니다. 이거는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 외벽에 이 앞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이 고층 건물이 많은 서울시에는 상당히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kW급 건물에 일체형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은 연간 80메가와트시에 대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요금 절감이 기대되고요. 이거는 1인 가구가 1년당 사용하는 전기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1.5배, 2배에 가까운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하나당 그런 식으로 전기를 생산만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전기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미래 산업의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전기차도 지금은 원유를 넣어서 석유를 넣어 이 기름을 넣어서 자동차가 달리지만 나중에는 전기를 충전하게 되면서 그 전기가 당연히 에너지 비용으로 포함이 될 거고요. 챗 GPT만 한다고 하더라도 딥러닝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죠. 즉 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이슈와 시장의 트렌드와 현 시장의 분위기를 맞췄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을 제가 오늘 2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2가지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금양그린 파워입니다. 이거 신규 상장주 아니냐? 맞습니다. 얘네는 대형 전기공사 전문 업체로 플랜트 시장에서는 이미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얘네가 육해상 태양광, 육해상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ESS까지 풀 라인업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전기공사 전문 업체이고 플랜트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설계 노하우가 뛰어납니다. 이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 투자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해서 EPC 수주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이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방식 자체가 선순환적으로 지속 투자가 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EPC가 뭐냐? 설계, 조달, 시공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그린 에너지 산업에서 시장에서 계속적인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서 금양그린 파워가 여기에 따른 수혜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같은 날에 금양그린 파워에 대한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매도 물량이 좀 크게 나왔죠.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 가신다고 하시면은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금양그린 파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번째 종목은 G2파워입니다. 이거 원전 관련주 아니냐? 맞습니다. 원자력 전력 설비 수주의 필수 인증 제도인 Q클래스를 올해 하반기 내에 취득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주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제품을 올해까지 개발 완료해서 시장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서울시의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6월 달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그린 파워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는 어렵지만, 공격적인 투자라는 거는 금양그린 파워를 하시고 G2파워는 낙폭이 나오실 때마다 모아 가신다고 하시면은 올해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2차 전지부터 시작했던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점차 다른 종목군들로 부각이 될 건데, 본격적인 부각에 대해서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종목군들을 낮은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